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소개받은 오건영입니다. 오늘은 환율하고 금리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두 개를 다 말씀드리기가 시간이 아마 좀 많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 하나라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좀 보고 있는 거는 오늘 환율 쪽을 좀 최근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환율 쪽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환율을 볼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특성을 하나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 이제 한국의 원달러를 볼 때는요. 원달러 환율을 볼 때는 제일 처음에 한국의 펀더멘탈이라는 걸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 기본적인 걸 먼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떤 펀더멘탈을 갖고 있냐라고 해서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는 수출을 되게 잘하는 수출 대국입니다. 그래서 무역수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무역수지가 거의 10년 내내 흑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무역수지 흑자 났다라고 하면 별로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뉴스에서 하도 많이 흑자가 났다고 하니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의례껏 흑자가 났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구조적인 무역 흑자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독일 정도가 돼요. 많지 않습니다. 일본 정도? 예, 그 정도인데 흑자 규모도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러면 무역수지가 흑자라는 얘기는요. 우리나라로 달러가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10년 전부터 해서 우리나라로 달러가 계속해서 들어와가지고 차곡차곡 쌓였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1조 달러 가까운 돈이 우리나라로 계속해서 지난 10몇 년 동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요 얘기는 뭐냐면 달러의 우리나라로의 공급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가 되죠. 달러의 공급이 많았다는 얘기는 달러 가치의 하락을 얘기합니다. 달러 가치의 하락은 상대적으로 달러 대비 원화 가치의 상승을 말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달러 원 환율로 봤을 때는 환율로는 밑을 보는 거죠. 하락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원화로도 많은 달러를 살 수 있죠. 1달러에 1,000원이었다면 계속해서 돈이 들어와서 달러가 약세가 되면 500원이면 1달러를 사는 1달러에 500원으로 이렇게 환율이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무역수지라는 측면을 좀 봤어요. 두 번째는 요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외환보유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달러 저축이에요. 그럼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어디에 쌓여 있어요? 라고 하면은 이 돈이 지금 한국은행에 다 쌓여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에 지금 얼마 정도 쌓여 있냐면 약 4,500억 달러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8, 9위 정도 되는 꽤 많은 돈이에요. 그러면 달러가 많이 쌓여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달러를 번다. 이게 우리나라 펀더멘탈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재정수지라는 걸 볼 필요가 있어요. 환율을 볼 때 되게 중요한 거는 그 나라가 빚이 많은가 아닌가거든요. 빚이 많은 나라엔 투자하고 싶다, 안 투자하고 싶다? 투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재정이 튼튼한지를 좀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재정 적자가 빠르게 증가한 건 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약 50에서 60% 정도예요. 재정 적자가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다른 나라보다는 건전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세 가지만 놓고서 한번 사람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배우자감을 찾는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배우자감을 찾는데 이런 거죠.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요. 지난 10몇 년 동안 보니까 돈을 계속 버는 거예요. 달러를. 그죠? 두 번째는 쌓아놓은 달러도 많대요. 모아놓은 돈도 좀 있답니다. 세계 8, 9위 정도 된답니다. 느낌이 어떠신가요? 괜찮죠? 그죠? 그리고 빚도 많지 않대요. 그러면은 크게 과오가 없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보면은 전 세계에서 어떤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되냐면은 전 세계 채권 투자자라는 사람들이 있고 주식 투자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채권하고 주식은 투자하는 포인트가 달라요.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뭐 어떻게 투자하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투자를 한 다음에 그 기업이 성장하면 주가가 뛰는 걸 먹고 살죠. 그래서 기업이 돈을 벌면 벌수록 그 기업 수익을 갖다가 배당이라는 걸로 같이 쉐어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향후에 이 나라가 혹은 그 기업이 얼마나 많이 성장을 하느냐. 성장을 크게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쉐어를 갖다가 확보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걸 보고 들어가는데 채권 투자자는 달라요. 채권 투자자는 저는 돈을 빌려줘 놓고 나중에 이자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죠. 원금하고 이자를.
그래서 얘가 얼마나 성장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채권 투자자는 제일 첫 번째 관심이 뭐냐면 이자하고 내 원금 잘 갚을 수 있어? 이 두 가지를 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 세 가지를 딱 봅니다. 이 친구는 계속해서 십몇 년 동안 달러를 벌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돈을 벌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계속해서 이 정도 수준은 벌 것 같아요. 쌓아놓은 거 많고 빚도 적어요. 그럼 세 개를 딱 합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겁니다. 망할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망할까? 망하진 않겠죠. 현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쌓아놓은 게 많은데 빚도 적고. 그럼 얘네들은 노라고 하면 되고요.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요것만 보잖아요. 요 세 가지 요소를 보면 아 망하지 않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의 선진국 투자자 관점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어디가 문제가 되냐면 주식이 문제입니다. 이것만 봐서는 주식으로 투자하게 성장을 많이 할 거다 안 할 거다에 대한 관점은 나타나질 않죠. 그래서 요 세 개로 봤을 때 주식은 모르겠지만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투자하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요렇게 한꺼번에 쓰고 마지막으로 뒤에다 하나 쓰시면요.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 유입이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것만 볼게요.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채권을 사러 들어와요. 우리나라 국채를. 안정적이니까. 어떻게 국채 사냐면 달러를 갖고 와서 못 사죠. 달러를 팔아요. 원화를 사가지고 국채를 사죠. 달러를 팔아요. 원화를 사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달러가? 원화 대비 약세가 되죠. 느낌이 오시나요? 그래서 요게 같이 붙게 됐을 때, 이 네 가지 요인으로 받게 됐을 때 우리나라는요. 원달러 환율이 하락 압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이게 조금은 좀 최근에 환율이 뛸 때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상하다는 생각은 드실 텐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요. 우리나라 원화는요. 강세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쓸 때는 펀더멘탈리, 특징을 봤었을 때 펀더멘탈리 강세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기 때 보면 비닐봉지 갖고 장난치던 거 기억나세요? 풍선이나 비닐봉지 같은 게 딱 있으면 이 정도 눈높이 밑으로 안 내려오게 하려면 탁탁 이렇게 치죠. 탁 치면 위로 확 올라가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죠? 드르륵 내려오죠. 근데 밑으로 내려오는 게 싫으면 또 탁 치죠. 그럼 위로 쭉 올라가죠. 근데 또 쭉 내려오죠.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은 환율의 밑쪽으로 중력이 작용을 합니다. 중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환율을 잡아내리려고 해요. 그런데 중력이 있어도 로켓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유는 이렇게 탁탁 치는 이런 부스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럼 이 부스터가 뭔지에 우리는 이제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스터의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내지는 최근에 나오는 것처럼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런 거를 첫 번째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냥 테이퍼링까지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 것 같고 미국이 금리를 올립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시중에 풀어져 있었던 금리라는 건 이거예요. 금리라는 거는 돈의 값인데요. 금리라는 건 돈의 값인데 이 돈의 값이라는 거는 시중에 달러의 공급이 많을 때 낮아지게 되겠죠. 그죠? 근데 달러의 공급을 줄이면 달러가 모자라니까 달러 값이 뛰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달러의 공급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달러의 공급을 줄이면 그만큼 달러가 귀해지고요. 그죠? 두 번째는 미국 돈을 갖고 있으면 더 많은 이자를 줄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달러를 가지려는 수요가 늘게 됩니다. 이거는요. 달러의 강세를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실 건 뭐냐면요. 미국의 성장이라는 것도 함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압도적으로 우리가 더 성장이 강한, 이렇게 압도적으로 원화가 강세로 갈 요인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만약에 환율이라는 건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달러하고 원하고 비교를 하죠. 그죠? 두 번째는 원화하고 중국의 위안화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유로하고 원화를 비교할 수도 있고 엔하고 원화를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달러하고 원의 관계죠. 환율이 이래서 어려워요. 아무리 원화가 세더라도요. 얘네들 대비로는 원화가 세더라도 달러 대비로는 원화가 약할 수가 있어요. 왜?
미국이 압도적으로 강한 성장을 보였을 때. 그래서 미국의 성장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미국에서 이번에 4조 달러만큼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돈을 들이부을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미국의 성장을 엄청 강하게 만들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한국이나 유럽에 투자할 게 아니라 미국에 투자해야겠는데 이 생각이 딱 들게 만들어요. 주식 투자잖아, 채권 투자잖아. 그럼 한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이런 펀더멘탈이 어떻든지 이런 거 다 신경 안 쓰고 일순간에 미국으로 몰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미국의 자산을 사야 되죠. 그럼 뭘 해야 되죠?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됐었을 땐 달러가 위로 툭 쳐올리는 이런 그림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앞에 무슨 말씀 드렸냐면 중국이 아니라 중력입니다. 중력처럼 환율을 잡아내리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최근처럼요,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거나 미국이 성장을 세게 만든다거나 이럴 때는요, 환율이 위로 탁탁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특성들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 한 페이지만 앞으로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이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요게 원달러 환율 지난 10년 동안의 차트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요. 요거를 안 보이시죠? 살짝만 밀게요. 괜찮으세요? 네, 살짝만 밀게요. 사실 저도 이 시스템으로 강의를 한 건 처음이라서 좀 어색하긴 합니다. 자, 보시면 이게 원달러 환율의 지난 10년 동안의 차트예요. 2010년도 초예요. 2010년도 초. 그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제 기억에 한 1150원 정도 했어요. 1달러에. 그죠? 자, 그러면 지난 10몇 년 동안 아까 우리나라가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했었죠. 그럼 달러가 엄청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달러가 약세로 가고 원화가 강세로 갔을 거잖아요. 그럼 환율이 내려왔겠죠. 그래서 오늘 환율이 얼마일까 해서 딱 보니까 얼마냐면은 오늘 환율이 지금 방금 전에 보니까 1156원 찍고 있어요. 이때하고 차이가 거의 없죠. 다시 이때하고 차이가 별로 없죠. 그렇게 많은 무역 흑자로 자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요, 우리나라의 원화가 강세로 가는 거를 막는 무언가 다른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른 요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난 10년 동안은요,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성장 사이클이 워낙에 강했어요. 다시 미국의 성장 사이클이 워낙에 강했어요. 그럼 아까 전에 저기 적어놓은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위로 비닐봉지를 탁 쳐올리는 뭔가 요인이 있다고. 그게 미국의 성장이었죠. 그죠? 또 하나 말씀드리면 테이퍼링이나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이런 얘기들이 수시로 올라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근에 그 얘기가 강해지니까 이렇게 뒤에 꼬다리가 탁 쳐올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환율에는요, 우리나라 원화는 강세 압력을 받는다. 근데 중간중간 계속해서 탁탁 쳐올리는 그런 상승 요인들이 있는데 그 상승 요인들의 핵심에는 미국의 테이퍼링이라는 요인과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요인과 미국의 성장이라는 요인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요, 이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요, 그런 거죠. 아파트 살 때도 지하철이 들어온 다음에 사는 게 맞아요? 지하철 들어오기 전에 사는 게 맞아요? 들어오기 전에 사야겠죠. 그죠? 들어온 다음에 살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들어오면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되니까.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9월, 10월, 11월, 12월 내내 미국에서 어떤 정책을 쓰는지를 가지고 다 사전에 예견을 하려고 해요. 그 예고를 하려고 하는 그 틈을 타가지고 시장이 다르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들이 남아있게 되면은 이렇게 환율이 안정이 됐다가 이슈가 생기면 불거지면 불안하니까 탁탁 환율이 뛰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불안하면 탁 튀어오르는.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하거나 실제로 테이퍼링을 안 하더라도요, 거기에 대한 예고가 나오고 떠들썩해지면은 탁탁 튀어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요, 이제 연말까지는 그래도 환율이 지금 수준에서 조금은 좀 상승 압력을 좀 받게 되지 않을까, 현재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상승 압력이면 계속 하늘에 로켓처럼 뛰어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라 중력이 작용하는 사이에서 밑에서 무언가 무겁게 잡고 있지만 비닐봉지를 쳐올리는 것처럼, 비닐봉지 쳐올리면 쭉 있다가 쭉 있다 여기 보시면 쭉 있다 이제 이런 거 보이시죠? 네, 이런 그림들을 향후에도 조금 더 보시지 않을까, 현재는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한 17분 정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환율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드렸어요. 저도 이제 여기가 좀 어색해서 시간을 어떻게 배정을 해야 될지 좀 지금은 좀 익숙하진 않은데, 예, 다음번에 이제 금리에 대한 말씀으로 계속해서 좀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